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 공부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비결이다. 사람관계 수업. 지은이는 남상훈, 발행은 알투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끝납니다. 제 아무리 명석하고 유능해도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계에 서툴면 성공할 수 없으며 행복한 삶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경영대학 남상훈 교수는 사람 공부야말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 실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업 능력이 아니라 사람 관계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성격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성격은 그 사람의 타고난 독특성이고 가치관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자 믿음으로 이는 잘 바뀌지 않는 신성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나도 바꾸기 힘든데 심지어 타인의 성격과 가치관까지 바꾸려 들기 때문에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저자는 왜 성격과 가치관이 잘 변하지 않는지를 경영학 이론 등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쉬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관계와 갈등을 창조적 시너지로 이끄는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속 마리아는 수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수녀보다 가정교사의 삶에 더 적합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리아는 수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다. 난 자연이 좋아. 근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수녀원이구나. 수녀들의 모습을 멀리서 본 어린 마리아. 나도 수녀가 되고 싶다. 드디어 나도 수녀가 되었어. 규율을 지켜야 해.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마리아, 너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지각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도대체 몇 번째야. 마리아의 뉘우침은 진심이었다. 원장 수녀님, 마리아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쁜 아이예요. 고귀한 품성을 지닌 아이랍니다. 해군 장교의 집 가정교사로 너무나 행복한 마리아. 도레미파. 수녀가 되고 싶었던 건 마리아의 진짜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관계 공부부터 해야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 사람이란 살고자 하는 존재들에 둘러싸여 살고자 하는 존재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말이다. 그는 독일에서 총만 받는 젊은 신학자이자 철학자, 대학 교수, 목사인 동시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유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모조리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갔다. 목사나 신학자로 설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위함이었다. 슈바이처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강의와 설교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돕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슈바이처는 우연히 잡지를 읽게 된다. 잡지에는 아프리카에서의 의사로 봉사할 사람을 찾는 공고가 실려 있었다. 슈바이처는 공고를 보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찾아오던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한다. 자신이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의 의과대학이었다. 거기서 의사로서의 모든 수련을 마치고 정시 의사가 된 슈바이처는 계획대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귀와 명성을 뒤로한 채 오지의 땅으로 건너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곳에서 몸소 인류애를 실천한 슈바이처의 애타적인 행위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사람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는 그가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답을 구하고자 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사색을 거듭하던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영감처럼 떠올랐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던 중이었다. 그때 그가 강 위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사람이란 살고자 하는 존재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는 후에 생의 외경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게 된다. 슈바이처 박사의 이러한 깨달음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핵심적인 특성이 잘 담겨 있다. 그 특징은 첫째, 사람은 욕구의 존재라는 점이다. 욕구의 핵심은 살고자 함이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일 것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유럽인이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있는 아프리카인이건 살고자 하는 욕구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었다. 둘째, 사람은 둘러싸여, 즉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심리학의 기본 명제이기도 하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한자로 사람인 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배웠다. 이는 사람이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사람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동물은 삶의 목표가 없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는 모습은 늘 똑같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늘 노력한다. 본질적으로 인류는 진보 있는가를 두고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외향으로 본다면 우리 삶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인 삶에서의 목표, 조직 내에서의 자기 성취 등 목표는 처한 환경과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다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고통도 감수한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환경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도 부단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위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인간에게 목표는 희망과도 같다. 희망과 꿈이 없는 삶을 견디기 어렵듯이 목표는 삶을 지탱하는 요건 중 하나다.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존재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다.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존재인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영화 터미네이터 2에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소년 존 코너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잠시 멈춰선 장면이 나온다. 그때 그들은 아이들이 총으로 서로를 겨누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된다. 위험한 장난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존 코너가 묻는다. 사람들이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러자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존재들이다. 영화 속 대사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을 지적한 날카로운 관찰이다.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스트레스다. 대개의 사람들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한 느낌이 심해지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 자신이 못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판한다. 과식이나 과음 같은 좋지 않은 습관으로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한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잠도 과도하게 자고 식사도 거르는 등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나 오히려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자기 파괴적 성향이 심해지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은 어떤 순간에는 살아남고자 악착같이 애쓰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두 가지 극단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람은 합리적 존재가 아닌 합리화하는 존재다. 사람은 계산적인 존재다. 다른 표현으로 합리적인 존재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전제한다. 득실을 따져 자신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분주하게 줍 하나를 튕긴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모든 옵션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주어진 정보들을 처리하는 뇌의 능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더 많다. 사람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합리화하는 존재인지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의사결정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계산적인 존재란 곧 이기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는 이기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다. 물론 범죄 등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들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비난과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월급을 주는 것 역시 그 직원을 통해서 회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장 생활이란 회사의 이기심과 직원의 이기심이 서로 보완이 될 때 성립된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능력이 있고 부하 직원도 상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다. 상사는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리더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 간에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거래적 관계다. 리더는 임금, 승진, 칭찬 등 부하 직원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고 반대로 부하 직원은 리더가 원하는 업무 성과를 내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교환될 때 회사와 개인은 각각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다루려면 부하 직원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지시와 이행이라는 수직적 상하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거래적 관계임을 인정하고 부하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 존중할 때에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다. 한때 미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공상과학 드라마 스타트rek에는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을 닮은 생명체들이 나온다. 이들은 지구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기도 한다. 여기 나오는 외계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캐릭터가 스팍이라는 인물일 것이다. 그는 벌칸 행성 출신이다. 그가 지구인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감정이 없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일 것이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다. 사람들은 대개 감정을 논리보다 앞세운다. 그 예로 분노를 들어보자. 도로가 복잡하고 교통 질서가 엉망인 상황에서 격한 분노를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 평상시에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야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자신을 위협한 다른 운전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거나 심하면 폭력을 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도로 분노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감정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안다. 그런데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감정을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는 감정이라는 변수를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꼼꼼하게 따지는 이성적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론적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상당 부분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뿐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경영학에서도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조직 생활 중에 워낙 빈번하게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감정 중 하나다. 직장인들이 분노를 느끼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자신들의 상사다. 그 외에는 인수합병, 부서 통폐합, 감추, 조직 개편 등 조직 안의 변화가 발생할 때도 직원들은 분노를 경험한다. 이러한 분노는 정보 처리 능력을 떨어뜨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해 보이도록 만들고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하고 자신의 상사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며 때에 따라서는 회사를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망치기도 한다. 라스베이거스 주립대학교의 농구 선수로 한때 농구 천재로 알려졌던 루이스 브라운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코치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다 결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줄곧 나락의 길을 걷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앞유리를 닦아주고 몇 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가 감정 조절만 잘했더라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훗날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지 않았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에 휘둘린 행동을 한 후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대인관계를 망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개인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는 더 그렇다. 특히 리더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인 IQ다. IQ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지수로 학업성 지도와 가장 관련이 깊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IQ가 높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할까?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 능력보다는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커리어 성공에 더 중요한 변수다.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IQ에 빗대어 EQ라고 통칭되며 인재 선발 요건 중 하나가 되고 있다. EQ는 4가지의 단계별 능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가인지 능력이다.
한마디로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잘 알고 있는지 여부다. 나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는 능력도 여기 포함된다. 어떤 이들은 분노, 미움, 수치, 복수심 등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어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이다. 상대방도 잘 모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상대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분노와 미움을 표출할 때 비판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 깊은 곳에 담긴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을 해줄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다. 일이 잘 안 될 때 분노를 표출하며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해내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한다. 대개 선구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성 기술이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신감을 잃고 낙담한 부하 직원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 다시 의욕을 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리더는 가장 높은 단계의 EQ를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일까?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문제는 심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쟁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질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란 쉽지 않다. 특별한 종류의 연구 대상이 있어야 한다. 타고난 유전자는 거의 비슷하면서 자라난 환경은 다른 일란성 쌍둥이처럼 말이다. 이들의 행동과 성격을 비교해 보면 성격의 결정 요인이 염색체인지 환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소위 짐 쌍둥이라고 알려진 이들이 출생 직후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39세가 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여러 발견되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 두 사람의 이혼한 전 부인의 이름은 린다, 재혼한 현재 부인의 이름은 베티로 똑같았다. 한 사람은 첫 아들의 이름을 제임스 앨런, 또 한 사람은 발음은 같으면서 철자에 L자 하나가 더 붙은 제임스 앨런으로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애완견을 길렀다. 그리고 개 이름을 똑같이 토이라고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철자법에 약하고 수학은 잘했다. 두 사람 모두 약간의 경찰 훈련을 받았고 오하이오주에서 부보안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몫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두 사람 모두 18세에 두통을 앓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4.5kg씩 체중이 늘었다.
키도 둘이 똑같이 180cm에 체중도 역시 똑같이 82kg이었다. 비록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들은 환경보다는 염색체가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가능케 했다. 그 후로 이어진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사람의 성격 중 50%는 타고나는 것이며 나머지 50%는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 중 절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후천적으로 체득된 나머지 절반도 이론적으로는 변화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막상 고치기는 힘든 것과 같다. 하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격을 고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힘이 있는 상사라 해도 부하 직원의 성격과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다. 사람은 결코 한두 가지 특징으로 규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내재해 있으며 상충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살고자 하나 자기 파괴적인 측면이 있고 합리적인지 합리화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이성을 추구하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선천적 존재로서 타고난 것들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헬렌 켈러처럼 놀라운 후천적인 변화가 가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과학을 신봉하나 놀라울 정도로 미신적인 존재다.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모순성은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기계를 새로 사면 매뉴얼이 따라온다. 거기 있는 설명을 그대로 따라하면 기계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사람을 다룰 때도 마치 매뉴얼에 따라 기계를 다루듯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매뉴얼대로 했는데 기계가 뜻대로 작동이 안 되면 매뉴얼이 틀렸을까? 아니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걸까? 보통은 기계가 고장난 것이라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계처럼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 다르게 태어나 저마다의 독특함을 가진 존재다. 이런 점에서 피조물로서 인간은 기계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깝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문제가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문제일 가능성은 없을까?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나를 상대에게 맞춰보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특히 내가 윗사람이라면
진지하고 겸손하게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갈 명제다. 나를 바꾸는 게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쉽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격과 가치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람을 다루는 일과 관련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자신에게 진짜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제대로 알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일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동을 관찰해온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 눈에 비친 나의 성격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내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듣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가치관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나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는 말이다. 리더들은 대개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더 연륜 있고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랫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더 쉬울 것이다. 상사가 먼저 자신을 바꾸면 부하 직원도 달라진 상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 할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에게 맞추려 하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로 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셋째, 사람이란 존재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와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회사라면 일하는 능력뿐 아니라 조직 문화나 기존 직원들과 정서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문제가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원을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학벌, 스펙, 시험 성적 등 능력과 관련된 것들로 일단 인재를 가려낸 후에 인터뷰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신입 직원의 성격과 친화력을 파악한다지만 인터뷰 상황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행동으로 구직자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선진 기업들 중에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여러 날에 걸쳐 그 직원이 일하게 될 부서의 거의 모든 사람이 1:1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그들이 이처럼 사람을 채용할 때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이 조화, 즉 상호 간의 궁합이 맞는지 여부라는 점이다. 나와 회사, 나와 내 직업, 그리고 나와 내 동료가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했지만 그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비난하기 전에 그 직원과 다른 직원 혹은 직원과 일 사이에 부조화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나의 성격과 가치관이 내 직업과 일치한다면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 성과도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조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나를 바꾸는 게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쉽다. 마리아와 원장 수녀의 사례처럼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리더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성급하게 비난하기 전에 원인이 부하 직원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다. 만약 부하 직원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일을 맡아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임무다. 이를 위해 리더는 부하 직원에 대해 부하 직원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지금 부하 직원 중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바꾸기에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의 성격과 가치관에 나를 맞추는 노력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대개는 나를 바꾸는 것보다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쪽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상사나 부모처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덜 고통받는 쪽을 선택하고 싶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상대를 고치는 것보다 나 자신을 고치는 게 더 쉽다. 강제와 자발의 차이이기도 하다. 당신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속 마리아는 수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수녀보다 가정교사의 삶에 더 적합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리아는 수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다. 난 자연이 좋아. 아, 근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아, 수녀원이구나. 수녀들의 모습을 멀리서 본 어린 마리아. 아, 나도 수녀가 되고 싶다. 드디어 나도 수녀가 되었어. 규율을 지켜야 해.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마리아, 너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지각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도대체 몇 번째야. 마리아의 뉘우침은 진심이었다. 원장 수녀님, 마리아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쁜 아이예요. 고귀한 품성을 지닌 아이랍니다. 해군 장교의 집 가정교사로 너무나 행복한 마리아. 도레미파. 수녀가 되고 싶었던 건 마리아의 진짜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 관계 공부부터 해야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 사람이란 살고자 하는 존재들에 둘러싸여 살고자 하는 존재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말이다. 그는 독일에서 총만 받는 젊은 신학자이자 철학자, 대학 교수, 목사인 동시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유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모조리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갔다. 목사나 신학자로 설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위함이었다. 슈바이처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강의와 설교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돕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슈바이처는 우연히 잡지를 읽게 된다. 잡지에는 아프리카에서의 의사로 봉사할 사람을 찾는 공고가 실려 있었다. 슈바이처는 공고를 보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찾아오던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한다. 자신이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의 의과대학이었다. 거기서 의사로서의 모든 수련을 마치고 정시 의사가 된 슈바이처는 계획대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귀와 명성을 뒤로한 채 오지의 땅으로 건너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곳에서 몸소 인류애를 실천한 슈바이처의 애타적인 행위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사람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는 그가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답을 구하고자 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사색을 거듭하던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영감처럼 떠올랐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려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던 중이었다. 그때 그가 강 위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사람이란 살고자 하는 존재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는 후에 생의 외경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게 된다. 슈바이처 박사의 이러한 깨달음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핵심적인 특성이 잘 담겨 있다. 그 특징은 첫째, 사람은 욕구의 존재라는 점이다.
욕구의 핵심은 살고자 함이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일 것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유럽인이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있는 아프리카인이건 살고자 하는 욕구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었다. 둘째, 사람은 둘러싸여, 즉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심리학의 기본 명제이기도 하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한자로 사람인 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배웠다. 이는 사람이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사람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동물은 삶의 목표가 없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는 모습은 늘 똑같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늘 노력한다. 본질적으로 인류는 진보 있는가를 두고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외향으로 본다면 우리 삶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인 삶에서의 목표, 조직 내에서의 자기 성취 등 목표는 처한 환경과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다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고통도 감수한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환경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도 부단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위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인간에게 목표는 희망과도 같다. 희망과 꿈이 없는 삶을 견디기 어렵듯이 목표는 삶을 지탱하는 요건 중 하나다.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존재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다.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존재인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영화 터미네이터 2에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소년 존 코너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잠시 멈춰선 장면이 나온다. 그때 그들은 아이들이 총으로 서로를 겨누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된다. 위험한 장난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존 코너가 묻는다. 사람들이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러자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존재들이다. 영화 속 대사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을 지적한 날카로운 관찰이다.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스트레스다. 대개의 사람들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한 느낌이 심해지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 자신이 못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판한다. 과식이나 과음 같은 좋지 않은 습관으로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한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잠도 과도하게 자고 식사도 거르는 등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나 오히려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자기 파괴적 성향이 심해지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은 어떤 순간에는 살아남고자 악착같이 애쓰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두 가지 극단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람은 합리적 존재가 아닌 합리화하는 존재다. 사람은 계산적인 존재다. 다른 표현으로 합리적인 존재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전제한다. 득실을 따져 자신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분주하게 줍 하나를 튕긴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모든 옵션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주어진 정보들을 처리하는 뇌의 능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더 많다. 사람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합리화하는 존재인지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의사결정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계산적인 존재란 곧 이기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는 이기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다. 물론 범죄 등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들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비난과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월급을 주는 것 역시 그 직원을 통해서 회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장 생활이란 회사의 이기심과 직원의 이기심이 서로 보완이 될 때 성립된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능력이 있고 부하 직원도 상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다. 상사는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리더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 간에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거래적 관계다. 리더는 임금, 승진, 칭찬 등 부하 직원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고 반대로 부하 직원은 리더가 원하는 업무 성과를 내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교환될 때 회사와 개인은 각각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다루려면
부하 직원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지시와 이행이라는 수직적 상하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거래적 관계임을 인정하고 부하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 존중할 때에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다. 한때 미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공상과학 드라마 스타트rek에는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을 닮은 생명체들이 나온다. 이들은 지구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기도 한다. 여기 나오는 외계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캐릭터가 스팍이라는 인물일 것이다. 그는 벌칸 행성 출신이다. 그가 지구인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감정이 없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일 것이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다. 사람들은 대개 감정을 논리보다 앞세운다. 그 예로 분노를 들어보자. 도로가 복잡하고 교통 질서가 엉망인 상황에서 격한 분노를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 평상시에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야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자신을 위협한 다른 운전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거나 심하면 폭력을 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도로 분노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감정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안다. 그런데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감정을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는 감정이라는 변수를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꼼꼼하게 따지는 이성적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론적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상당 부분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뿐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경영학에서도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조직 생활 중에 워낙 빈번하게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감정 중 하나다. 직장인들이 분노를 느끼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자신들의 상사다. 그 외에는 인수합병, 부서 통폐합, 감추, 조직 개편 등 조직 안의 변화가 발생할 때도 직원들은 분노를 경험한다. 이러한 분노는 정보 처리 능력을 떨어뜨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해 보이도록 만들고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하고 자신의 상사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며 때에 따라서는 회사를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망치기도 한다. 라스베이거스 주립대학교의 농구 선수로 한때 농구 천재로 알려졌던 루이스 브라운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코치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다 결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줄곧 나락의 길을 걷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앞유리를 닦아주고 몇 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가 감정 조절만 잘했더라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훗날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지 않았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에 휘둘린 행동을 한 후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대인관계를 망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개인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는 더 그렇다. 특히 리더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인 IQ다. IQ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지수로 학업성 지도와 가장 관련이 깊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IQ가 높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할까?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 능력보다는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커리어 성공에 더 중요한 변수다.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IQ에 빗대어 EQ라고 통칭되며 인재 선발 요건 중 하나가 되고 있다. EQ는 4가지의 단계별 능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가인지 능력이다. 한마디로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잘 알고 있는지 여부다. 나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는 능력도 여기 포함된다. 어떤 이들은 분노, 미움, 수치, 복수심 등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어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이다. 상대방도 잘 모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상대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분노와 미움을 표출할 때 비판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 깊은 곳에 담긴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을 해줄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다. 일이 잘 안 될 때 분노를 표출하며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해내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한다. 대개 선구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성 기술이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신감을 잃고 낙담한 부하 직원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 다시 의욕을 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리더는 가장 높은 단계의 EQ를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일까?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문제는 심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쟁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질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란 쉽지 않다. 특별한 종류의 연구 대상이 있어야 한다. 타고난 유전자는 거의 비슷하면서
자라난 환경은 다른 일란성 쌍둥이처럼 말이다. 이들의 행동과 성격을 비교해 보면 성격의 결정 요인이 염색체인지 환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소위 짐 쌍둥이라고 알려진 이들이 출생 직후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39세가 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여러 발견되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 두 사람의 이혼한 전 부인의 이름은 린다, 재혼한 현재 부인의 이름은 베티로 똑같았다. 한 사람은 첫 아들의 이름을 제임스 앨런, 또 한 사람은 발음은 같으면서 철자에 L자 하나가 더 붙은 제임스 앨런으로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애완견을 길렀다. 그리고 개 이름을 똑같이 토이라고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철자법에 약하고 수학은 잘했다. 두 사람 모두 약간의 경찰 훈련을 받았고 오하이오주에서 부보안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몫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두 사람 모두 18세에 두통을 앓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4.5kg씩 체중이 늘었다. 키도 둘이 똑같이 180cm에 체중도 역시 똑같이 82kg이었다. 비록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들은 환경보다는 염색체가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가능케 했다. 그 후로 이어진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사람의 성격 중 50%는 타고나는 것이며 나머지 50%는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 중 절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후천적으로 체득된 나머지 절반도 이론적으로는 변화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막상 고치기는 힘든 것과 같다. 하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격을 고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힘이 있는 상사라 해도 부하 직원의 성격과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다. 사람은 결코 한두 가지 특징으로 규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내재해 있으며 상충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살고자 하나 자기 파괴적인 측면이 있고 합리적인지 합리화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이성을 추구하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선천적 존재로서 타고난 것들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헬렌 켈러처럼 놀라운 후천적인 변화가 가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과학을 신봉하나 놀라울 정도로 미신적인 존재다.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모순성은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기계를 새로 사면 매뉴얼이 따라온다. 거기 있는 설명을 그대로 따라하면 기계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사람을 다룰 때도 마치 매뉴얼에 따라 기계를 다루듯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매뉴얼대로 했는데 기계가 뜻대로 작동이 안 되면 매뉴얼이 틀렸을까? 아니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걸까? 보통은 기계가 고장난 것이라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계처럼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 다르게 태어나 저마다의 독특함을 가진 존재다. 이런 점에서 피조물로서 인간은 기계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깝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문제가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문제일 가능성은 없을까?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나를 상대에게 맞춰보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특히 내가 윗사람이라면 진지하고 겸손하게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갈 명제다. 나를 바꾸는 게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쉽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격과 가치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람을 다루는 일과 관련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자신에게 진짜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제대로 알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일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동을 관찰해온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 눈에 비친 나의 성격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내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듣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가치관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나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는 말이다. 리더들은 대개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더 연륜 있고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랫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더 쉬울 것이다. 상사가 먼저 자신을 바꾸면 부하 직원도 달라진 상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 할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에게 맞추려 하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로 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셋째, 사람이란 존재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와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회사라면 일하는 능력뿐 아니라 조직 문화나 기존 직원들과 정서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문제가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원을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학벌, 스펙, 시험 성적 등 능력과 관련된 것들로 일단 인재를 가려낸 후에 인터뷰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신입 직원의 성격과 친화력을 파악한다지만 인터뷰 상황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행동으로 구직자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선진 기업들 중에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여러 날에 걸쳐 그 직원이 일하게 될 부서의 거의 모든 사람이 1:1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그들이 이처럼 사람을 채용할 때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이 조화, 즉 상호 간의 궁합이 맞는지 여부라는 점이다. 나와 회사, 나와 내 직업, 그리고 나와 내 동료가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했지만 그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비난하기 전에 그 직원과 다른 직원 혹은 직원과 일 사이에 부조화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나의 성격과 가치관이 내 직업과 일치한다면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 성과도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조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나를 바꾸는 게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쉽다. 마리아와 원장 수녀의 사례처럼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리더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성급하게 비난하기 전에 원인이 부하 직원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다. 만약 부하 직원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일을 맡아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임무다. 이를 위해 리더는 부하 직원에 대해 부하 직원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지금 부하 직원 중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바꾸기에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의 성격과 가치관에 나를 맞추는 노력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대개는 나를 바꾸는 것보다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쪽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상사나 부모처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덜 고통받는 쪽을 선택하고 싶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상대를 고치는 것보다 나 자신을 고치는 게 더 쉽다. 강제와 자발의 차이이기도 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람 관계 수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